자, 374페이지 있습니다. 먼저 이행지체가 나와 있죠. 이행지체는 두 종류가 있죠. 보통의 이행지체와 정기행위 이행지체로 나누게 됩니다. 자, 보통의 이행지체가 가장 대표적인 채무 불이행이죠. 자, 보통의 이행지체 그러면 대금 미지급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수인이 정해진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보통의 이행지체에 대해서 544조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바로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행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행지체죠. 이때 상대방 즉 매도인은 그냥 해제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한 번 더 줘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독촉을 하고, 여기서 최고는 독촉을 말하죠. 이행을 최고하고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서에 뭐라고 해놨냐면 채무자가 매수인을 생각하면 되죠. 미리 나 돈 안 줄래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했어요. 채무자가 미리, 매수인이 미리 난 돈 줄 생각 없다 이걸 이제 줄여갖고 이행거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 해지할 때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과 예외로 나눠져 있는 거죠. 이행지체 이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거. 물론 니은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죠.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죠. 거기서 핵심이 B.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할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이 최고와 관련해서 과다 최고의 문제가 있어요. 과다 최고. 대금은 1억인데 매도인이 언제까지 더 달라. 이걸 과다 최고라고 합니다. 이 과다 최고가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는가? 여기서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라는 말은 해제권이 발생하는가 이거죠. 만약에 이 최고가 효력이 없다면 해제권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다 최고가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는가에 문제가 있고요. 판례가 있습니다. 밑에 과다 최고의 경우 두 번째 줄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 1억과의 차이가 비교적 적어 1억 100만 원 이렇게. 또는 착각을 했어 매도인이. 그래서 과다 최고한 경우 이때는 최고의 효력이 있다. 오른쪽 맨 위에. 다만 1억 100만 원이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의 급부 1억 범위 내에서 최고의 효력이 있다. 따라서 그때까지 1억 100만 원이 아니라 1억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생긴다.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과다한 정도가 현저해. 대금이 1억인데 2억을 내라. 현저하죠. 그리고 2억 안 내놓으면 나 안 받아. 이런 경우.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그걸 지급하지 않으면 수령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경우에는 최고로서는 부적법하다. 즉 최고는 효력이 없다. 무슨 뜻이죠?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설령 해제했다 하더라도 그 해제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렇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가 요거죠. 분명히 544조에서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예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한 경우 하고요. 상당하지 않은 기간을 정해서 최고한 경우. 그냥 내놔. 기간 정하지 않고. 또는 10분 내로 내놔. 이렇게.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했거나 상당하지 않은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경우. 이때는 최고 효력이 있냐? 있다. 즉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이행 최고는 반드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그럼 이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 해제권이 생기느냐? 상당 기간을 경과할 때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생긴다라고 대법원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나에 있죠. 관련 판례 1번.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기간을 명시해서 최고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최고 효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판례 밑에 보면
이행지체임에도 예외적으로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 즉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날짜 기다릴 필요도 없고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 제공할 필요도 없이 바로 해제권이 생기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박스 1번. 미리 특약한 경우. 야, 우리 이행지체가 있으면 구질구질하게 최고 같은 거 할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하자 라고 특약을 한 경우하고, 2번이 뭐예요? 이행거절. 자, 1월 30일 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매수인이 1월 25일쯤 미리 거절했어요. 나 돈 안 줘. 30일이 되더라도 돈 안 줘. 그럼 갑은 30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지요. 돈 안 주겠다는 놈한테 뭘 기다려줘. 또 돈 내놓으라고 독촉을 할 필요도 없고요. 갑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도 없지요. 그냥 해지할 수 있죠. 즉 1월 25일 날 을이 미리 거절을 하면 갑은 해제권이 생겨요. 자, 문제는 갑이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1월 28일쯤 을이 요 이행 거절 의사를 철회를 해버려요. 1월 28일쯤 을이 다시 연락이 왔어요. 돈 줄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안 주겠다 그래 놓고, 그래서 갑은 지금 계약을 해지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다시 을이 연락이 왔어. 25일 날 내가 술 먹고 미쳤었나 보다. 돈 줄게. 이렇게 이행을 거절했던 을이 이행 거절 의사를 적법하게 철회했을 때 갑은 이 해제권을 그냥 해제할 수 있냐? 안 된다. 이건 소멸한다. 소멸하고 갑은 다시 최고 후 해제할 수 있다. 요게 잘 나와요. 2번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갑이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을의 이행 거절 의사가 적법하게 철회가 되면 그때는 기존의 해제권은 소멸하고 다시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해제할 수가 없다. 이게 판례가 또 잘 나옵니다. 정기행위는 조금 이따 볼 거고요. 그 정도가 이행지체다. 그리고 한 장을 넘겼더니 특수한 정기행위 이행지체가 나왔죠. 545조.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해서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해야 되는 거.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거. 이게 정기행위예요. 내가 결혼식 화환을 주문했어요. 당연히 결혼식 끝나기 전까지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장례식 조화를 주문했어요. 당연히 발인 전까지는 조화가 와야 되죠. 이런 게 정기행위예요. 근데 그게 지체야. 그러면 앞에 있는 보통의 이행지체처럼 상당 기간을 정해서 다시 한번 이행을 최고하고 해제해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죠. 결혼식을 미룰 수도, 장례식을 미룰 수도 없으니까 당연히 이때는 최고를 요하지 않고 해제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정기행위 이행지체 조심하실 것은 밑에 디귿. 정기행위 이행지체가 있다 해서 바로 자동으로 해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 즉 해제 의사 표시를 따로 해야 해제가 된다는 거. 정기행위 이행지체는 정기행위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된다라고 출제가 됩니다. 그건 틀린 지문이에요. 최고 없이 해제된다가 아니라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해제 의사 표시는 따로 있어야 계약이 해제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행불능이 나왔죠. 이행불능은 매도인 생각하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갑이 을에게 주택을 팔았어요. 1월 10일 날. 근데 1월 20일쯤 이 주택이 갑의 잘못으로 멸실이 됐어요. 갑이 가스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서 폭발을 해가지고 주택이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갑의 잘못이죠. 요게 이행불능이에요. 자, 소유권은 30일 날 넘겨주기로 했는데 1월 20일 날 갑의 잘못으로 주택이 멸실이 됐습니다. 그럼 을은 30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지요. 주택이 멸실됐으니 주택을 넘기라고 이행을 최고할 필요도 없고요. 을이 반대 의무를 이행 제공할 필요도 없죠. 마치 이행거절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을의 자신의 반대 의무를 이행 제공할 필요도 없으며 갑에게 이행을 최고할 필요도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게 이행불능이 됩니다. 두 번째, 일부 이행불능이 있는 경우.
주택이 완파가 아니라 반파가 됐어. 지붕만 날라갔어. 그럼 일부 이행불능이죠. 자, 이런 일부 이행불능이 있을 때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본 게 있었어요. 일부 무효 원칙 전부 무효잖아요. 그럼 이것도 원칙 전부 불능으로 가서 원칙 전부 해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에 137조하고는 반대로 해석을 해요. 즉 일부만 해제할 수 있다. 그게 원칙이에요. 단 잔존 부분만으로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한하여 전부 해제할 수 있다. 즉 원칙이 일부 해제라는 원칙이. 137조가는 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 세 번째, 가압류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갑과 을 사이에 주택을 매매했어요. 주택을 매매했는데 이 주택이 갑의 채권자에 의해서 가압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가압류가 되어버리면요, 갑은 이 주택을 처분을 못해요. 다시 말해서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질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갑의 주택이 가압류가 됐으니까 갑이 등기를 못 넘겨주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이거 불능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이것만 갖고는 이행불능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갑이 만약에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수 있죠. 갚고 가압류를 소멸시키고 등기를 넘겨줄 수가 있단 말이죠. 갑에게 돈이 있으면. 따라서 반대로 갑이 돈이 없어. 그럼 돈을 못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소멸을 시키지 못하잖아. 그럼 등기를 못 넘겨주겠지. 요게 이행불능이 된다. 요게. 단순히 가압류만 된 것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다. 가압류 플러스 뭐가 있어야? 무자력 상태가 있어야 이행불능이 된다. 근데 여기 판례가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자, 우리 376페이지 이행불능을 봅니다. 546조 조문이 있고요. 동그라미 2번 일부 이행불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효과가 있습니다. 기억이 있고요. 관련 판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줄에 가압류가 있죠. 그죠? 두 번째 줄에 무자력이 보이죠? 그 두 가지가 있어야 세 번째 줄 이행불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판례 내용이 지금 요거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거기에 보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갑과 을 사이에 매매가 있었어요. 을과 병 사이에 또 매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매도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 가압류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매도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게 뭘까요? 매도인, 을과 병 사이에 보면 요게 매도인이고 요게 매수인이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요 매도인이 갑에게 원소유자, 얘한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압류된 거예요. 을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 가압류가 돼 있으면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를 못 해요.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면 안 돼요. 그럼 을은 등기를 못 넘겨받죠. 그럼 병은 등기를 넘겨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갑과 을 사이에 매매가 있었고 을과 병 사이에 매매가 있는 상태에서 매도인, 요 둘과의 관계, 요게 매도인, 요게 매수인, 매도인의 원소유자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가압류가 되어 있을 때 매수인 입장에서 이행불능이 되느냐 이 문제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을이 만약에 돈이 있으면 이 이전 등기 청구로 가압류한 사람에게 돈을 갚고 가압류를 해제하고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이행불능이 되려면 을이 뭐 해야 된다? 무자력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이행불능이. 그게 요 판례야. 두 가지 판례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 가압류나 매도인의
원소유자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 가압류. 특히 두 번째 요 판례가 시험 문제문에 나옵니다. 좀 어렵죠, 내용이. 자, 내용이 어려운데 결론은 똑같아요. 뭐만 찾으면 된다. 가압류 플러스 무자력.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뭐가 된다. 이행불능. 단순히 가압류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민법에 규정이 있는 법정 해제 사유가 됩니다. 오른쪽 기타 문제가 되는 경우 동그라미 1번 불완전 이행이라고 되어 있죠. 자, 불완전 이행은 뭐예요? 이행을 했는데 제대로 안 하는 경우죠. 이정환이가 강의를 했는데 3시간 반 동안 강의를 해야 되는데 한 2시간 반을 딴 얘기만 하고 뭐 꽃이 예쁘다는 등 헛소리만 삑삑하고 뭐 지네 군항제 얘기나 하고 자빠졌고 이러고 있죠. 강의를 한 답씩 하긴 했는데 제대로 안 했어. 이런 게 불완전 이행이 되죠. 자, 이런 불완전 이행은 둘로 나눠요.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경우, 즉 이정환이 보강이 가능한 경우. 그럼 여러분은 저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완전 이행 보강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 여기서 완전 이행을 추완이라고 합니다. 추완이 추후의 완전 이행을 줄여서 추완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완이 가능한 경우와 추완이 불가능한 경우로 나누자 말이죠. 니은의 A, B. 추완이 가능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추완을 최고하고 불가능하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내일이 시험이야. 뭔 보강을 해. 그죠? 그런 경우 이렇게 불완전 이행은 둘로 나눠서 추한 가능, 추한 불가능으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부수익 채무 불이행. 각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1억. 그런데 검인 계약서에는 7천만 원으로 기재하기로 했어. 뭐예요? 다운 계약서. 그죠? 실제 대금은 1억인데 검인 계약서에는 그 대금을 줄여서 기재하기로 특약. 그러면 갑과 을은 검인 계약서에 실제 대금 1억이 아니라 7천으로 기재해야 될 의무가 생겼죠. 이게 부수익 채무가 되죠. 즉 계약이 아닌 플러스 특약을 통해서 생긴 채무. 이걸 부수익 채무라고 하고요.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부수익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답니다. 판례가 있죠. 세 번째가 채권자 지체라고 되어 있죠. 이 채권자 지체는 이 이행지체 동전의 양면이에요.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이행지체죠.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수령을 못하죠. 수령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갑은 어떻게 돼요? 상당 기간 전에 돈을 내놔. 그리고 물건을 가져가. 이렇게 되겠죠. 즉 채권자 지체, 수령지체가 있으면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수령을 최고하고 그때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 해제와 관련된 5가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 부수적 채무 불이행. 하나가 더 있어. 정기행 이행지체가 있었죠. 이행지체는 보통 이행지체와 정기행 이행지체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 부수적 채무 불이행, 채권자 지체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어떤 경우에 계약 해제권이 생기는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사정 변경은 안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죠 이거? 좀 전에 봤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고 해제하는 경우와 최고 없이 해제하는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더라. 요거 물어보는 경우도 왕왕 있죠. 그중에서 최고 필요 없는 것들을 모아놨습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요게 해제 사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째 해제권 행사가 나왔는데요. 자, 갑에게 해제권이 생겼어요. 첫째, 해제권은 권리예요, 의무예요? 권리죠. 해제권이 생겼다 해서 꼭 해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권리입니다. 해제권 행사 여부는 해제권자의 자유. 두 번째, 해제한다면 일방적인 거죠. 그죠?
상대방이 동일한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 일방적 권리를 뭐라 한다 그랬죠? 형성권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형성권 어떤 문제가 생겨요? 행사 기간에 문제가 생겨요. 이거 무슨 기간이죠? 제척 기간이죠. 자, 해제권 행사 기간은요, 당사자가 약정할 수 있어요. 야, 우리 해제권이 생기면 한 달 내 행사하기로 하자. 6달 내 행사하기로 하자. 이렇게 행사 기간을 정하면 그 정한 기간 내 행사하면 되는데 정하지 않으면 몇 년? 10년이에요. 자, 이 경우에 심각하죠. 갑에게 해제권이 생겼는데 행사 기간을 정하셔서 10년이야. 그럼 무슨 뜻이에요? 갑은 9년 11개월 29일쯤 해제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의뢰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마음을 졸이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물어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너 해제권을 행사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으로. 그럼에도 갑이 대답을 안 했어. 그래서 의뢰 확답을 받지 못했어. 그럼 해제권을 소멸시키도록 했어요. 해제권 소멸. 그 다음에 일방적 의사표시죠.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죠. 꼭 내용증명 보내야 돼요? 아닙니다. 분류식입니다.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중요한 거 불가분성이라고. 보세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던 땅을 병한테 팔았는데 병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럼 해제권이 갑하고 을에게 생기죠. 반대로 병이 돈을 주는데도 갑과 을이 지분을 안 넘겨줘. 그럼 해제권은 병에게 생기고 상대방이 갑과 을 2명이죠. 이렇게 해제권자 또는 상대방이 2명 이상일 때 계약의 해제는 일괄해서 이루어져야 되죠. 그죠? 어느 하나만 해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갑과 을은 병에게, 병은 갑과 을에게 전원이 행사해야 되고 전원에게 행사해야 돼요. 문제는 동시에 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동시에 한다는 게 불가능하죠. 병이 갑과 을에게 해제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 내용증명이 갑하고 을에게 도달하는 시각이 동시일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동시에 하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갑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갑이 먼저 해제하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을이 해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다만 갑이 해제한 상태, 아직 을은 해제하지 않은 상태, 이 상태에서는 해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갑과 을이 공유하던 땅을 병에게 매각을 했는데 병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더라. 갑은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X 해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을이 해제할 때까지 아직 해제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죠. 동시에 하라는 의미는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378페이지 해제권 행사 방법 543조 1항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를 해라. 2항 도달하면 처리하지 못한다. 당연하고요. 동그라미 1번 해제권자의 자유다. 2번 형성권이다. 3번 분류식이다. 명시 묵시 불문한다. 단독행위니까 원칙적으로 조건기한 못 붙입니다. 오른쪽 행사기간 552조 해제권 행사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몇 년? 10년. 너무 길어 상대방은 물어볼 수 있고요. 확답을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번 불가분성 547조 1항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일 때 전원이 천원에 하라. 그러나 동시에 하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가 됩니다. 2항 소멸의 불가분성입니다. 어느 1인에 대한 해제권이 소멸하면 전체가 소멸합니다. 갑에 대한 해제권이 소멸하면 을에 대한 해제권도 소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항을 행사의 불가분성이라고 부르고요. 2항을 소멸의 불가분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강행 규정은 아니에요. 따라서 이렇게 약속할 수 있어요. 갑이 계약을 해제했을 때 갑의 지분만은 해제 효력이 생긴다 라고 미리 뭐 할 수 있다? 특약할 수 있다. 강행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얼마든지 다른 약정할 수 있게 됩니다. 조문 확인하시고요. 관련 판례 1번을 보세요. 매도인의 최고 및 해제 통지가 다수의 매수인 중 일부에 대해서 불능이 됐어요. 송달이. 그럼 해제 효력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말이죠. 그죠? 다음 페이지 뭐라고 돼 있어요? 일부 공유자가 자신의 집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아직 해제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전체적인 해제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동시에 하라는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일부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한 해제는 할 수 있다. 됐죠? 그리고 4번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또 해제 효과가 나왔습니다. 자, 을의 채무 불이행이 있었고요. 갑이 이행을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끝내 이행을 하지 않으면 갑에겐 해제권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만약에 해제를 했다. 1월 10일 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고요. 1월 30일 날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갑이 2월 20일쯤 해제를 했다. 자, 해제 효과. 첫째, 계약은 어떻게 된다? 아까 뭐라 했어요? 소급해서 소멸한다.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한다. 두 번째, 주고받은 게 있죠. 을은 중도금까지 줬고요. 갑은 소유권 등기를 넘겨줬어요.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되죠. 이걸 원상회복이라고 합니다. 원상회복 의무. 세 번째, 갑의 입장에선 손해가 생겼죠. 을이 제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갑에게는 분명히 손해가 생겼단 말이죠. 다른 사람한테 팔기도 날렸고, 그죠? 지금 당장 잔금이 필요한데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잔금 받아가지고 사용해야 될 돈을 을이 안 줘가지고 대출받아서 줬다. 그럼 이자 같은 손해가 생겼잖아. 갑이 잔금을 제때 받았다면 대출 받을 필요도 없었는데 그런 손해가 생겼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갑은 뭐 해야 돼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지요. 요 세 가지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 해제의 효과 세 가지. 소급 소멸, 원상 회복 의무 발생, 손해배상 청구. 그래서 548조 1항에서 요걸 규정해 놨죠.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그런데 단서에서 누구는 해하지 못한다. 제3자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이것도 보호하도록 해놨어요. 원상 회복 의무가 있지만 제3자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요걸 이제 해석을 좀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왼쪽 380페이지. 서설 말씀드린 거고요. 2번 계약의 직접적 효과라고 동그라미 1번 계약은 소급적으로 실효해버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3번 해제와 물권 변동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매매 계약을 했고요. 등기를 넘겨줬어요. 소유권 넘어갔죠. 근데 계약이 해제됐어요.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죠. 그럼 이것도 뭐가 돼요? 그냥 무효가 돼버리죠. 말소 등기할 필요 없이 을등기는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누구한테 복귀? 갑에게 복귀. 정확하게는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된 적이 없었던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을등기는 어떻게 돼요? 무효가 돼버립니다. 처음부터 을등기는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가 돼 있고 을등기는 무효가 돼버려요. 그럼 갑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소등기 청구권은 첫째, 원상회복 청구권이죠. 등기를 원상회복하는 거잖아요. 갑의 이름으로. 원상회복 청구권이죠. 두 번째, 갑 소유권에 기초한 거죠.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 됩니다. 갑의 을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권은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 원상회복 청구권이면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가 됐는데 등기는 을에게 남아 있으니까 갑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당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소멸시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의 기초한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다시 한번 계약을 하고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계약이 실효가 되면 그 결과 을에게 이전된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 그래서 을 등기는 무효가 돼버리고 갑은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은 원상회복 청구권이면서 복귀한 소유권에 기초한 청구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제3자 보호라고 그랬죠. 을이요 등기가 넘어간 상태에서 병에게 팔아먹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이 병에게. 그죠? 근데 이 병이 두 그룹이 있다. 두 그룹이. 하나는 을에게 등기가 넘어갔고 갑이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을과 거래한 병이 있을 수 있고, 그죠?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을과 거래한 병이 있을 수 있고, 갑이 계약을 해제했는데 을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 요 상태에서 을과 거래한 병이 있을 수 있더란 말이죠. 그죠? 해제 전 제3자와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제3자가 있는데 548조 1항 단서에서는 그냥 제3자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냥 제3자. 선악을 묻지 않고. 따라서 548조 1항 단서에서 제3자는 원칙이 해제 전 제3자예요. 근데 우리 대법원이 이 제3자를 확대해. 어떻게? 해제 후 제3자 중에 선의. 이렇게. 그래서 두 그룹이 있다. 보호되는 제3자가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을과 거래한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가 되고. 왜? 해제 전이니까. 작두를 타지 않는 한 장차 이 계약이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될 것이다에 대한 선악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불문한 거야. 반면에 해제 후에는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되었고 을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만 보호한다. 알고 있는 사람은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겠죠. 또 하나, 지금 병은 갑보다 우선해서 보호를 받죠. 자, 갑은 소유권을 되찾아온 사람이고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양립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죠. 따라서 이 병이 보호되려면 갑하고 양립이 불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경우 등기까지 갖추고 있어야 돼요.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까지 갖추고 있어야 병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호되는 제3자 원칙 해제 전 선악불문하고 제3자 확대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선의 제3자 앤드 갑과 양립 불가능한 지위를 가져야 돼. 따라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뭘 갖추고 있어야 된다. 등기.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제3자에 해당하는 놈과 해당하지 않는 놈을 조금 이따가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380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기억.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등기까지 한 상태에서 해제되었을 때 니은 대법원에 의하면 맨 마지막 줄 물권 변동 효과도 당연히 소멸하고 이전된 권리도 소급해서 갑에게 당연히 복귀된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서 두 번째 줄 계약이 해제가 되면 을에게 이전된 소유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한다. 그죠? 이게 뭐예요? 원상회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원상회복 의무가 생긴다. 548조 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했을 때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 권리하지 못한다. 2항. 돈을 돌려줘야 되는 사람은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라. 그래서 밑에 보면요. 동그라미 2번. 원상회복 의무의 성질.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 왜 그렇죠?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부당이득 반환은 어땠어요? 거스름 돈 더 거슬러 받은 경우, 모르고 받은 경우, 알고 받은 경우 나눠 썼죠? 모르고 받으면 쓰고 남은 것만, 알고 받으면 받은 거에다 이자 붙이고 손해까지. 이게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그런데 원상회복은 그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야. 왜? 선악불문 전부 반환. 갑과 을은요 처음부터 계약을 하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아가야 돼요. 따라서 받은 것만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물건 돌려주면서 과실, 사용이익 돌려줘야 되고요. 돈 돌려주면서 이자까지 붙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선악을 묻지 않고 전부 반환.
그래서 뭐가 된다?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 그게 동그라미 2번이 돼. 구체적으로 동그라미 2번 기억 말씀드렸고, 니은 매수인의 경우 원물을 돌려줘야 되죠. 니은 A. C. 과실도 돌려줘라. 원물 반환 플러스 사용이익 반환. 반면에 한 장을 넘겨요. 디귿 돈 받은 사람은 이자까지 붙여라. 자, 여기서 이 이자 연체이자예요. 매도인은 받은 돈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돈에다가 돈 받은 날부터 이자 붙이라고 돼 있는데, 이 이자가 대금 반환을 지체해서 붙는 연체이자인가요? 아니잖아요.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부당이득 반환. 여기 붙는 이 이자는 연체이자가 아니고요, 법정이자입니다. 그냥 법에서 이자 붙여라. 연체이자가 아니라. 그 밑에 판례가 뭐라고 돼 있어요? 548조 2항의 이자는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갖는 것이지 대금 반환 지체로 인한 연체이자는 아니다. 그죠? 연체이자는 아니다. 지연배상 아니다. 그리고 4번 공평하게 물건 돌려주는 것과 돈 돌려주는 것은 무슨 관계? 동시인 관계다. 그리고 4번 제3자 보호가 있죠. 계약이 해제됐더라도 제3자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판례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요, 제3자가 없을 때는요, 소유권이 당연히 갑에게 복귀한다 그랬죠. 근데 제3자가 생기는 순간 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하지 않게 됩니다. 제3자 보호를 해야 되니까. 다만 이 제3자는 동그라미 2번의 기억,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효과를 기초로 해제 전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고 엔드 등기 등을 갖춘 자. 그죠? 이게 원칙. 그런데 오른쪽 9번째 줄 3번 제3자 범위 확대.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선의 제3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물론 이놈도 등기 따위를 갖춰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제3자 인놈과 아닌 놈을 구별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닌 놈을 생각하자. 왼쪽 니은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각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했고요. 여기 보세요. 얘가 대금 청구를 갖고 있어요. 이걸 팔았어. 채권 양수인. 근데 이 채권은 계약이 해제가 되면 소멸하죠.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말이죠. 왜? 등기 안 돼 있잖아요. 채권 사면 등기가 되나? 아니죠. 그러니까 계약이 해제가 되면 소멸하는 채권을 양수한 사람, 이걸 압류, 가압류한 사람,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요, 아파트 분양권 양수인. 을이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어. 그걸 병이 산 상태에서 분양계약이 해제가 됐어. 자, 이때 아파트 분양권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채권입니다. 분양회사에다가 빨리 지어서 나한테 넘겨달라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권은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가 되면 소멸하는 채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권을 양수한 자는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됐을 때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지요. 이것도 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니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아까 봤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해제됐을 때 수익자,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라 그랬죠. 또 당사자의 상속인,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됐을 때 갑이나 을의 상속인, 상속인은 제3자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 오른쪽 리을, 갑이 무허가 건물을 을한테 팔았어요. 근데 무허가 건물은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이 있어요. 그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 소유자를 등재하기로 돼 있는데 그 무허가 건물이 병한테 팔리고 병이 그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가 돼 있는 상태. 자, 갑과 을의 무허가 건물 매매가 있었고 을과 병이 무허가 건물을 매매하고 그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병이 소유자로 등재된 상태에서 갑을 간의 계약이 해제됐을 때 요놈 보호되냐? 안 된다. 왜 안 되냐?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된 것을 소유권 등기로 볼 수는 없단 말이죠. 그게 오른쪽 리을. 미음. 자, 갑이 이렇게 땅을 팔았어요. 을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 건물을 을이 병한테 팔았어요. 그리고 토지 매매가 해제됐어. 토지 매매가 해제됐을 때 토지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 양수인, 얘 토지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지요. 따라서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미음.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따로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주택 매매가 있었어요. 을과 병 사이에 주택 임대차가 있어요. 그리고 임차인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해서 대항력권을 갖고 있어요. 우리 주택임대차 뭐 봤죠? 주택임차인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었죠. 근데 이 상태에서 요게 해제가 됐어요. 이때 병이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죠. 그거를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택임대차법을 보면요, 대항력권을 갖춘 상태에서 그 대항력의 의미가 뭐였어요?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본다고 그랬죠. 지금 구조적으로 보면 병이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갑을 간의 계약이 해제되면서 갑이 소유권을 되찾아갔잖아요. 얘가 주택 양수인으로 보고 병이 갑에게 임대차 1억을 주장할 수 있는가? 즉 갑이 임대인지를 승계한 걸로 볼 수 있느냐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칙 그렇다. 그래서 주택 매매, 주택 임대차, 대항력권, 그리고 주택 매매가 해제됐을 때 그 임차인은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말이죠. 90% 이상이 보호돼. 근데 안 되는 놈이 하나가 있어요. 안 되는,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관련 판례 3번. 이 관련 판례 3번은요, 자, 을이 갑으로부터 주택을 샀어요. 샀는데 갑에게 뭐라 그랬냐 하면 중도금, 계약금이나 중도금만 갑에게 주면서 내가 주택을 임대를 해서 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겠다. 그래서 갑한테 주택 임대해도 되냐? 갑이 오케이 했어요. 그럼 을은요, 아직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했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갑부터 뭐만 받았어요? 임대 권한 또는 전세 권한. 그죠? 그 상태 임대차는 보증을 받았어요. 근데 잔금을 안 줘요. 갑이 해제했어요. 그리고 병한테 나가라 할 수 있냐? 그렇다. 요 임차인만은 보호받지 못한다. 그게 3번. 주택 매수인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매도인으로부터 임대 또는 전세 권한만을 부여받아 임대차한 후 주택 매매 계약이 해제됐을 때 임차인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경우에 중개를 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여기 중개사로 끼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태에서 임대차도 여러분이 중개해요. 좋다고 하시면 큰일 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럴 때 써먹을 수 있다. 어쨌든 주택매매, 임대차, 대항력 갖춘 후 해제됐을 때 임차인은 보호가 돼. 그게 대원칙. 하지만 안 되는 놈이 하나 있다. 그게 3번. 이렇게 548조 1항 단서에 관련해서 보호되지 않는 제3자. 잘 나옵니다. 지금 체크해드린 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게 원상회복 의무와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뭐가 나와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가 나와 있죠. 자, 이거 왜 만들었는지 볼게요. 여기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계약금을 줬어. 중도금 줬어. 등기를 넘겨받았어.
근데 을이 잔금을 안 줘서 갑이 계약을 해지했어. 갑은 을에게 뭘 돌려줘야 돼요? 이거 돌려줘야 되잖아요. 뭐까지 붙여야 돼요? 갑 뚜껑 열리죠? 그러니까 따로 뭐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 그래서 551조에서 뭐라고 해놨어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하게 된단 말이죠. 자, 여기서 손해배상. 자, 계약과 관련된 손해배상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실내이익배상과 이행이익배상. 여기서 무슨 이익배상 해야 돼요? 제가 실내이익하고 이행이익 어떻게 구별하라고 그랬어요? 계약이 무효, 그럼 실내이익. 계약이 유효인데 이행이 안 됐어. 그럼 무슨 이익? 이행이익.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계약을 했고 유효한데 이행을 안 했잖아. 무슨 이익배상이에요? 이행이익배상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이행이익배상을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배상액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독일 놈들이 만든 무슨 호프만식 뭘 해가지고요. 머리 딱딱 아파요. 일반인들은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실내이익배상을 계산해서 청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럼 법원은 받아주면 안 돼요. 왜? 무슨 이익을 계산해서 청구해야 되는데, 이행이익을 계산해서 청구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실내이익을 계산해서 청구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럼 법원은 이걸 기각해야 돼요. 다시 이행이익을 계산해서 청구하라고 해야 돼. 그런데 법원 입장에서도 이행이익 계산하기가 귀찮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치 화를 내는 것처럼 야 인마 이행이익 배상을 청구해야지. 그런 때 실내이익도 괜찮아. 그게 이 판례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법원 입장에서 편리하니까 이런 판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짓 혼을 내는 척. 이행이익 배상을 구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실내이익 배상을 구해도 괜찮아. 그게 대부분 판례라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에 기억. 됐죠? 그리고 3번. 아까 보세요. 갑은 돈 돌려줘야 돼. 어디 갔어? 돈 돌려줘야 돼. 을은 손해를 배상해야 돼. 근데 갑이 돈 먼저 돌려주면 을은 손해배상 안 하고 잠수 탄단 말이지. 그러니까 갑이 돈 돌려주는 것과 손해배상하는 거 무슨 관계로 만들어놔야 돼요? 동생관계. 마지막 3번.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도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다. 그죠?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 민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 해제의 효과가 됩니다. 자, 마지막이 갑이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해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걸 그대로 두면 죽기 직전에 해제를 해버려. 그럼 안 되겠죠. 따라서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일정한 이유가 있을 때, 사유가 있을 때 해제권을 소멸시킬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게 해제권 소멸 사유가 되는 거죠. 그 해제권 소멸 사유 중에서 동그라미 2번 해제권 포기. 해제권자가 스스로 해제권 포기할 수 있죠. 3번 해제권의 실효라고 해서요. 일정 기간 해제권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경우 또는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기간이 지났고 더 이상 해제권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상대방이 생기면 소멸시키는 경우를 실효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4번 제척기간 경과라고 되어 있죠. 행사기간을 정했을 때는 정한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는 몇 년? 10년. 근데 이 10년간에서 뭐가 있었어요? 오른쪽 최고가 있었죠. 그죠? 요거 받고 또 하나가 553조. 자, 매수인은 아까 뭘 돌려줘야 됐어요? 원물. 그죠? 자,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과 을이 주택 매매를 했는데 주택을 을에게 인도는 했어요, 갑이. 그런데 등기를 안 넘겨주고 있어. 돈 다 받아 처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열쇠만 넘겨주지 등기를 안 넘겨주고 있어. 을이 몇 번이나 등기를 넘겨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등기를 안 넘겨줘. 그럼 을에게 해제권이 생기죠. 그죠? 근데 을이 계약을 해제하면 원물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을이 이미 이 원물을 개조 가공을 해버렸어. 또는 멸실 훼손됐어.
그럼 그런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주택 원물을 돌려줄 수가 없지요. 이런 경우에 해제권을 소멸시키는 게 553조입니다. 해제권자의 고의과실로 훼손 또는 반환을 썩게 됐거나 가공, 개조를 해서 다른 물건으로 바꿔버렸을 때는 해제권은 소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원물을 돌려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해제권은 소멸하도록. 이런 정도가 해제다. 반면에 해지가 나왔네요. 자, 첫째, 해제는 모든 계약에 적용이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서만. 어디서만 적용된다고요? 계속적 계약. 즉 계약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정해져 있는 계약. 대표적인 뭐가 있어요? 임대차. 그래서 나중에 임대차를 가면요, 해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해지가. 계속적 계약에서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킨 걸 해지라 한다. 특징, 양가로 1번 임대차 계약 같은 계속적 계약이 하나야 인정이 되고, 양가로 2번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주고받은 것은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지요. 해지 사유도 약정 해지 사유와 법정 해지 사유 두 개가 있고요. 특히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하는 해지권이라는 게 하나 나와 있어요. 해지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데, 지문이. 자, A 회사 이사가 이사로 취임을 하면서 A 회사 채무를 보증을 했어요. 이사직을 취임하면서 A 회사 채무를 보증을 했어요. 그런데 보통 이사 임기가 3년입니다. 근데 중간에 사임을 하게 됐어요. 그럼 더 이상 회사 채무 보증 서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문제가 생겨요. 이사직을 사임했다라는 사정이 변경이 됨으로써 회사 채무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겼는데요. 우리 대법원이 둘로 나눕니다. 처음에 보증을 썼던 이 채무가 특정 채무냐,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 채무냐로 나눠서, 처음에 이사직을 취임할 때 회사 채무가 3천만 원이 있어서 특정 채무죠. 그걸 보증을 섰어. 이건 해지 못해요. 반면에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 채무를 보증을 섰을 때는 이사직을 사임하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채무, 더 이상 보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회사의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계속적 보증 또는 포괄 근보증 이렇게 불러요. 아, 말이 어려워요. 네? 회사가 장래 부담하게 되는 불특정 채무, 거래를 하다 보면 채무가 계속 증감 변동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증하는 것을 계속적 보증, 포괄 근보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해지할 수 있다죠. 그래서 뭐라고 판례 문구가 나오냐면, 이사직을 취임하면서 특정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특정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 근보증과는 달리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옛날에 시험 지문이 요 달리를 마찬가지로 슬쩍 바꿔서 틀린 지문도 출제한 개또라이가 있었습니다. 환장하죠. 그런 지문은 출제한 놈이 또라이야. 그걸 맞추는 사람도 또라이야, 제가 볼 때는. 아니, 요거를 살짝 마찬가지로 바꿔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출제하는 이런 개또라이가 어딨냐면. 읽어볼게요. 관련 판례. 2번, 회사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가 특정되어 있는 채무에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 근무적인 경우와는 달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걸 마찬가지로 슬쩍 바꿔가지고. 그지 같은 놈이 있더니. 이거와는 달리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해지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죠? 문장을 그렇게 줘. 아휴, 네, 그렇습니다. 해지 일방적 의사표시고요. 역시 불가분성이 적용이 되고요. 오른쪽 해지의 효과. 계약은 장래를 향하여서 말하죠. 따라서 돌려주고 돌려받을 필요 없죠. 원상회복 의무 없죠. 무슨 의무가 생겨요? 정산의무, 청산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나중에 임대차를 보면요. 임차인이 이기상 차임을 연체했어요. 그럼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해. 해지하고 나서 차임 연체 플러스 연체이자 달라 그래야 되죠. 그게 손해배상 청구죠. 그러니까 해지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가 있을 수 있고 그때를 대비해서 따로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손해배상 청구가 해제와 공통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551조가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해놨습니다. 공통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나중에 임대차를 가면요. 여기 보세요. 해지의 경우에는요. 갑이 을에게 계약을 해지를 했다 만약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죠. 따라서 이게 상대방한테 도달 하면은 해지 효력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임대차를 보면요. 도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해지가 되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분명히 우리 민법은 111조 1항에서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도록 되어 있지만 해지만은 예외적으로 해지의 사표 상대방 도달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해지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요 일정 기간을 해지 기간이라고 불러요. 해제는 이런 게 없는데 해지는 이런 예외가 있더란 말이죠. 확인해 볼게요. 416페이지. 양가로 1번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고 635조 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죠. 그런데 1, 2, 3호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1호, 2호에서 6개월, 1개월, 5일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긴다. 이걸 뭐라 한다? 해지 기간. 자, 어딜 또 확인하시냐 하면요. 437페이지. 7번 임대차 종료라고 돼 있죠? 437페이지. 거기에 보면 3번에 즉시 해지가 있죠? 이게 원칙이에요. 즉시 해지가 뭐예요? 도달하면 해지가 되는 거. 이게 즉시 해지예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한테 도달하면 해지가 되는 거. 이게 즉시 해지야.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해지 통고라고.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한테 도달하고 나서 6달, 한 달, 5일이 지나야 해지가 되는 거. 이걸 구별할 수 있어요. 해지는. 됐죠? 그래서 해지의 사표시가 상대한테 도달하면 바로 해지되는 즉시 해지와 해지의 사표시가 상대한테 도달한 후 일정한 해지 기간이 경과해야만 해지가 되는 해지 통고를 구별해달라. 아시겠죠?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총론 내용이 다 끝이 났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강론 볼게요.